샬롬 24번째. 당구 공들을 렉으로 가지런히 모은 다음 완벽하게 초구를 쳤다고 해보자. 당구대에는 포켓도 없고 마찰 저항도 없어서 당구 공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당구대 위를 굴러다닌다고 상상해보자. 그럴 경우 계속 충돌하면서 움직이는 특정 당구공의 경로를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을까? 1978년 물리학자인 마이클 베리는 단 9번의 충돌까지만 예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당구대가 놓인 방에 서 있는 사람의 질량이 미치는 중력 효과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당구공의 점 위치 측정이 1나노미터만 빗나가도 당신의 예상은 단 몇 초 만에 소용이 없어진다. 공기 분자들끼리의 충돌도 이와 비슷해서 1미터 떨어진 단 하나의 원자가 미치는 중력 효과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프리즘의 내부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폐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을 처음 작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양자 특정의 결과는 여전히 외부 세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두 개의 산소 분자가 충돌할지 아니면 서로 스쳐갈지 여부를 결정한다. 누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프리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그것이 발생시킨 두 갈래 우주 사이의 차이점을 발생시킨다. 그 차이점은 처음에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분자들의 열 운동 충위에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가 교란 상태에 있을 경우 미시적 동요가 거시적이 되면서 지름 1cm의 와동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불과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소규모의 대기 현상에서 이런 교란의 영향은 2시간마다 2배씩 증가한다. 기상 예측의 경우 처음 측정체 1m의 오차가 있었다면 다음 날에는 1km의 오차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더 큰 규모의 대기 변동에서 이런 식의 오차 전파는 지형이라든지 대기의 계층화 같은 요인들에 의해 둔화되지만 완전히 멈추는 법은 없다. 킬로미터 단위의 오차는 결국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의 오차로 확대된다. 설령 아주 상세하게 지구 전체의 대기를 1큐빅미터 단위까지 측정한다 해도 기상 예측의 효율성은 한 달이면 사라진다. 초기 측정의 정밀도를 높인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작은 규모에서의 오차는 너무나도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1큐빅미터 단위의 상세한 대기 데이터를 동원해 시작하더라도 예측의 정확성을 고작 몇 시간 지속시킬 수 있을 뿐이다. 기상 예보의 오차 증가는 프리즘이 만들어낸 두 평의 우주 사이의 기상 차이에 상응한다. 최초의 교란은 프리즘 활성화가 얘기하는 산소 분자들의 상이한 충돌에 해당하며 그 결과 한 달 이내에 두 세계의 기상 패턴은 차이를 보인다. 실리 통과는 프리즘이 활성화되고 한 달 뒤 그와 그의 병행자가 기상 정보를 교환했을 때 이 사실을 입증했다. 기상 예보는 모두 계절에 맞았지만 한쪽 갈래에서는 겨울인데 다른 갈래에서는 여름인 지역은 없었다. 그것을 제외하면 두 세계의 가상 패턴 사이에 근본적인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의 노력도 없이 두 갈래 우주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뚜렷이 분개했다. 실리 통과가 볼라가 세계관 신호 메커니즘을 이용한 대기오차 상향
전파의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런 시험 결과를 발표한 후 역사학자들은 날씨가 역사의 흐름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회의론자들은 날씨 차이가 개인의 일상생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사건의 결말이 날씨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자주 있을까? 신라 통가는 이런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1년에 걸친 또 다른 프리즘 실험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담자들이 딱 옳은 순서로 오는 날이 있는데 데이 나에게는 수요일 오후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첫 번째 오후 상담은 가장 까다로운 사람 중 한 명으로 데이나더로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남자였다. 데이나가 그래 주지 않으면 징징거렸고 결국 그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비난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그 직후 호르헤가 왔을 때는 안도했다. 상담실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온 느낌이었다. 호르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그녀가 만난 가장 흥미로운 사례라고 하기는 힘들었지만 그와의 상담은 즐거웠다. 호르헤는 재미있고 친절했으며 언제나 상냥하게 사람을 대했다. 처음 과정에는 아직 확신이 없는 듯 했지만 이를 억누르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태도는 상담을 받으면서 착실하게 개선되고 있었다. 4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호르헤의 직장 상사는 틈날 때마다 직원들을 비하하는 못된 폭군이었다. 호르헤가 그 상사가 내뱉는 모욕적 언사를 무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지속적인 주제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호르헤는 참지 못하고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의 자동차 타이어를 모조리 뻥꺼내고 말았다. 아무 일 없이 몇 주 지난 것을 감안하면 잡힐 위험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호르헤의 일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여기고 싶어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소한 얘기들로 상담을 시작했다. 호르헤는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인상이었다. 데이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표정을 짓자 그가 말했다. 지난주 상담 뒤에 프리즘 브리커를 만나러 갔어요. 라이도스코프라고 들어보셨죠? 데이나는 놀랐다. 네, 왜요? 얼마나 많은 버전의 내가 나처럼 행동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들에게 6명의 버전으로 물어봐달라고 부탁했지요. 시발점이 아주 최근이라서 가격이 싸더군요. 그래서 영상을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내 평행자들과 인터뷰를 기록한 영상 파일들이 와 있었어요. 그것들을 보고 뭘 알게 됐죠? 내 평행자들 중에서 직장 상사의 타이어를 펑크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상상만 해봤다고 했어요. 한 명은 내가 그랬던 날의 행동에 옮기기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그만두었다더군요. 그 사실이 뭘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의 타이어를 펑크낸 건 돌발적인 사고였다는 뜻이겠죠. 내가 그랬다는 사실은 한 인간으로서의 나에 대해 별달리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데이나는 호르헤와 비슷한 방식으로 프리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보통 그런 사람들은 훨씬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이하게도 평행자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통해 자기 변호를 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특히 호르헤가 그랬다는 사실은 의외였다. 평행자들의 행동이 당신을 반영한다고 보는 건가요? 라이도스코프에서 확인한 갈래 우주들은 모두 그 시발점이 그 사건이 있기 딱 한 달 전의 세계였어요. 따라서 그곳의 평행자들은 나와 동일하다는 뜻이 되지요.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데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르의 말이 옳았다. 당신이 상사의 자동차 타이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다른 평행차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상쇄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상쇄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지표는 되겠죠. 하지만 만약 나의 모든 평행 자아가 그의 차에 펑크를 낸다면 그 사실은 나의 인성에 관해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샤론이 알아야 할 부분이죠. 호르에는 아내인 샤론에게는 그 일을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 자기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평행 자아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은 내가 근본적으로는 난폭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샤론에게 정황을 알려봐야 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뿐입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하려면 데나도 호르헤도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런 정보를 얻게 된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안도했다고 해야겠죠. 호르에가 말했다.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줄곧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고민을 조금 내려놨어요. 그 안도감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마치 호르에는 의자 위에서 몸을 들썩이며 적당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썼다.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게 알게 됐을 때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염려도 없고. 데이나는 조금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진작 진단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에겐 마치 암인 것처럼 뭔가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진단해보니 암은 아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암이 아니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증상은 여전하잖아요. 그런 증상의 원인이 뭔지 알아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호르에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암이 아닌데 왜요? 뭔가 다른 것일 수 있잖아요.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고 필요한 해답은 이미 얻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일단 그걸로 만족해요. 네, 알겠어요. 데이나는 말했다. 더 다구칠 필요가 없었다. 결국 호레도 깨달을 테니까. 어떤 갈래의 세계든 그곳에서 당신의 부모가 서로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면 당신도 반드시 태어났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그 누구의 탄생도 필연적이지는 않다. 살리 통과는 1년 동안 계속된 실험을 통해 수정이라는 행위가 그날의 날씨를 포함한 주위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히 심산이었다. 여자의 배라는 점진적으로 조절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해당 일에 비가 오느냐 해가 뜨느냐 관계없이 똑같은 난자가 난포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나 그 난자의 정자가 도달하는 과정은 돌아가고 있는 원통 복원 기계에서 떨어진 추첨용 탁구공을 얻는 행위와 같다. 완전히 무작위한 힘이 작용한 결과라는 뜻이다. 설령 행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두 갈래 우주에서 모두 동일해 보일지라도 초미세한 차이 하나만으로도 배란된 난자와 결합하는 정자는 다른 정자로 바뀔 수 있다. 결과적으로 두 갈래의 우주에서 기상 패턴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순간 모든 수정은 영향을 받는다. 9달이 지난 후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각 갈래의 우주에서 다른 아이를 낳는다. 이런 사실은 그 아이가 한 우주에서는 남자아이고 다른 우주에서는 여자아이일 때는 즉각 확인 가능하지만 아이들의 성별이 동일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 세계의 딜런이라는 이름의 신생아는 다른 세계의 딜런과는 같지 않다. 그들은 형제이다. 이것이야말로 신라 통가와 그의 평양자이자 프리즘을 활성화하고 1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DNA 검사 결과를 교환함으로써 입증한 사실이다. 대기 교란이 인간 수정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는 자신의 5차 상향 전파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프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그 실험 결과의 발표가 실험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분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사전에 자단했다. 이 아기들이 수태된 시점에서 두 세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없었다. 모든 신생아들의 염색자 구성은 다른 세계에 해당 신생아들과 상이했다. 따라서 이것은 단 한 번의 양자 측정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거시적인 흐름은 두 세계 사이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주장했지만 그런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신라 통가는 상상 가능한 가장 작은 변화마저도 결국에는 전 세계 규모의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히틀러의 집권을 저지하고 싶어하는 가상의 시간 여행자에게 최소한의 간섭은 요람에 있는 어린 아돌프를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가 수태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산소 분자 하나만 교란시키면 된다. 이것은 아돌프를 그의 형제로 대체시킬 뿐 아니라 그의 동갑이거나 더 어린 모든 신상아들까지 대체시킬 것이다. 그 결과 1920년까지는 세계 인구의 반이 이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모르는 넷과 비슷한 시기에 센트 도그에 취직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회사가 잘 나가던 시절의 일을 알지 못했다. 프리즘이 기업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고가 장치였을 때 사람들은 매장으로 가서 자신들의 평행 버전과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했다. 그러나 개인도 프리즘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지금 셀프 토크 매장은 몇 군데 남아있지 않았다. 고객층도 부모가 프리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10대들이나 평양자아라는 개념을 아직도 신기하게 느낄 정도로 시류와 동떨어진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넷은 얌전히 직장에 다니는 것에 만족했지만 모로에겐 언제나 계획이 있었다. 매장 매니저로 승진한 것도 신규 고객 확보 전략을 고안했기 때문이었다. 매장에 새로운 프리즘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프리즘이 활성화되고 한 달 뒤부터 발생한 사고 뉴스를 훑어보고 사고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표적 광고를 보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엿볼 수 있는 기회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장기 고객은 되어주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얻은 정보에 낙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프리즘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었다. 양로원에서 모르는 웰슨 부인이 병행자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방 밖에서 기다렸다. 이제 그들은 텍스트가 아닌 영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훗날을 위해 프리즘의 메모 패드를 아껴봤자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부인의 평생 버전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자신의 버전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겨우 힘겨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모르는 방에 마이크를 설치해놓고 이어폰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부인 편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대화가 끝나자 엘슨 부인이 조금 목소리를 높여 모로를 불렀다. 어떠셨어요? 방으로 들어간 모로가 물었다. 좋았어. 그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무런 가식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는 역시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 모로는 오베 베드 테이블에서 프리즘을 들여올려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괜찮으시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얘기해봐. 갖고 있는 돈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평생 자에게 물려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해? 사기의 비결은 자신감이다. 돈은 정보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합니다. 프리즘으로 음성이나 영상 정보를 전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도 전송할 수 있어요. 괜찮은 생각 같아. 아들 녀석보다는 더 잘 써줄 테니까. 아들 얘기를 하면서 그녀는 얼굴을 조금 찡그렸다. 어떻게 하면 되지?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면 될까?
그러셔도 돼요. 하지만 재산 정리가 끝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나중에 보내는 것보다 지금 보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서. 그건 왜지? 다음 달에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모르는 휴대전화를 꺼내 직접 작성한 가짜 기사를 그녀에게 보였다.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간선 밖으로 돈을 전송하는 걸 막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른 우주로 이체할 경우 50%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법 시행 전에 이체하시면 세금을 피할 수 있어요. 부인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의 말에 솔깃한 듯했다. 저에게 맡기시면 즉시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줘. 다음 주에 오면 이체할게. 그럼 뭐든 준비해 놓겠어요. 모르는 말했다. 매장으로 돌아온 모르는 프리즘을 이용해서 그의 평행자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웨일슨 부인의 평행자에게는 이쪽 세계의 부인이 진통제 부작용으로 망상 장애가 있다 보니 프리즘을 통해 돈을 보냈다고 믿고 있지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좋게 맞춰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할 계획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겠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손님이 프리즘 메모 패드를 예상 밖으로 소진해 버렸다고 말하고 영상 대화를 종료시켜 버리면 그만이었다. 그 작업을 마친 후 모르는 돈을 이체받을 차명 계좌 개설에 착수했다. 거액을 벌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금이야 있겠지만 애쓴 부인이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다면 진짜 큰 돈을 넷이 다니고 있는 모임을 통해서 벌 수 있을 것이다. 셀프 토크의 업무의 일환으로 그는 프리즘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의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었다. 그런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프리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들이 모이는 교회나 지역 복지관을 주기적으로 찾아가 광고 전단을 붙이곤 했다. 여러분의 프리즘을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3달 전 모임 인원 2명이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며 게시판 근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는 스테이플러로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다. 모로의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프리즘을 활성화시켰다가 다른 사람 인생을 망쳐놓은 건 아닌지 고민해 본 적 없어? 무슨 소리야? 이를테면 다른 갈래의 세계에서 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여기서는 안 죽었어. 그리고 그게 다 네가 프리즘을 작동시켰기 때문인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말인데 몇 달 전 헐리우드 자동차 사고 기억나? 내 평양자의 세계에서는 노더렉이 아니라 스콧이 죽었대. 내 말이 바로 그거야. 프리즘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사람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없어.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인가? 난 보통 내 인생만 생각해. 남자는 스타 커플인 팝 가수 수코 오스카와 영화배우 로더리 페리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영화 시사회에 가는 길이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이들이 탄 리무진을 받았다. 그 사고로 로더릭이 사망했고 홀로 남은 스콧은 아직도 비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프리즘은 스콧이 사망하고 로더릭이 살아남은 평행 세계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프리즘은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대뜸 다가서서 그것을 사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모로는 넷을 이 모임에 보내 프리즘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척하라고 했다. 남자의 이름은 라일, 넷의 임무는 그와 친해지는 것이었다.
성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고 모르는 넷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냥 라일이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그렇게 되면 라일이 프리즘을 포기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일의 결심이 서면 넷이 자기 역시 프리즘을 처분할 준비가 됐음을 밝히고 실은 중고 프리즘을 고가에 매입하는 곳을 아는데 함께 가서 팔면 어떨까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라이를 셀프 토크에 데려와 모루가 두 사람의 프리즘을 사들이면 끝이다. 그런 다음 스코 오츠카를 만나 그의 죽은 남편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프리즘을 사지 않겠느냐고 제안할 작정이었다. 끝.